1592년 4월 16만 일본군이 전격 조선을 침공했다. (400여 년) 전 동아시아 삼국을 뒤흔든 임진왜란 7년 전쟁의 시작이었다. 당시 조선의 정예군은 고작 8천. 16만 대군에 맞선 조선은 패전을 거듭했다. 임진왜란 초기 왜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전세를 역전시켜 나갔는가? (400년) 전의 임진왜란은 우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참혹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HD 역사 스페셜은 2회에 걸쳐 임진왜란 7년 전쟁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선과 일본은 어떤 상태에서 전쟁을 치렀는지, 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임진왜란의 실체를 한 발 더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을 받은 16만 일본군이 부산포를 쳐들어오는 것으로 임진왜란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선에 상륙한 일본군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서울을 향해 진격합니다. 개전 다음 날인 4월 14일과 15일에 연이어 부산진과 동래성을 격파한 일본군은 그대로 북상합니다. 4월 25일에 상주성, 이틀 뒤 문경세제를 돌파한 일본군은 4월 28일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장군의 조선군을 격파하고 5월 2일 조선의 한강 방어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3일 정확하게 개전 20일 만에 조선의 수도인 서울을 수중에 넣습니다. 단 20일 만에 서울을 빼앗긴 조선. 이는 조선군이 거의 저항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조선에도 분명히 군대가 있었고 군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조선군은 전쟁 초기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졌던 것일까요? 경북 상주의 북천변. 이곳은 임진왜란 개전 후 서울에서 내려온 조선의 중앙병력이 처음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치른 곳이다. 상주를 막아선 조선의 장수는 이일. 전쟁 발발 소식을 들은 조선 조정은 순변사 이일을 출전시켰다. 그러나 이일은 군사를 모으지 못해 명을 받은 지 사흘 후 고작 60여 명의 군사만을 이끌고 서울을 출발 상주로 내려갔다. 상주의 상황도 마찬가지, 군사는 없었다. 순변사 이일이 상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병사가 없었죠. 그래서 20살 밤에 늦게 도착을 했으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하루 종일 그 산곡에 있는 농민들을 끌어모은 것이 약 800여 명.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쟁이라고는 해보지 않은 농민군을 급조를 해가지고 일본의 정예 주력 부대하고 25날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조선의 군사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일본군 공격 소식을 접하자 경상도 지역의 군사들은 미리 약속된 지점인 대구로 모여들어 중앙에서 내려올 지휘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휘관이 늦자 군사들은 흩어지고 말았다. 당시 조선의 방어 체계는 제승방략이었다. 1510년 을묘 외변 이전의 조선군 방어 체계는 진관법, 즉 왜구가 나타나면 각 진이나 읍에서 자체 방어토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왜구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제승방략으로 변환했다. 제승방략은 각 읍진의 병력을 한 곳으로 모아 중앙에서 내려온 장수가 그 병력을 지휘하는 체계이다. 이는 심각한 약점을 안고 있었다. 각 진관에 있는 병력을 모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데 필요한 적절한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또 그것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서울에서
파견되다 보니까 그 지휘관이 내려가기 이전에 적이 이미 통과를 하거나 막다트릴 경우에는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제 재승방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기동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는 부분이죠. 신속하게 어떤 사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못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재승방략에 따라 모였던 군사는 이 일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흩어져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적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무시하는 심각한 오류를 저지른다. 여기에서 이제 이 북천변에서 이제 진법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계령 사람이 와가지고 이미 선산이 함락되고 상주에 도착을 한다고 했어요, 외적이. 그러니까 이일 장군이 괜히 허망한 말로 민심을 동요시킨다 해가지고 죽이려 하니까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오지 않으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25날 아침이 되니까 이 외적이 없으니까 그 계령 사람을 불러내서 참수를 했어요. 참수를 하고 여기 와서 진을 피려고 하는데 이미 외적은 상주성을 함락해버렸죠. 빈 공성이 되니까.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가 치른 첫 전투는 참패로 끝이 났다. 군사들은 흩어지고 이 일은 홀로 퇴각했다. 재승방략 방어체계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된 결과였다. 그렇다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의 전력은 얼마나 됐을까? 임진왜란을 온몸으로 겪었던 서해 유송룡의 생가 충효당. 이곳에는 당시 조선군의 전력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 유성룡이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4년 왕에게 군매에 관한 의견을 올린 시무차자. 시무차자 가보사월입니다. 1594년입니다. 시무차자라면 여기에는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군 병력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군적상에 나타난 당시 조선군 총병력은 14만 5천여 명. 이 중 갑사, 정노위, 별시위 등 정예병은 2만 3천여 명.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전투원은 약 8천여 명. 나머지는 전투원을 지원하는 보인, 즉 비전투원이었다. 이들 8천여 명이 1년에 3개월만 근무하고 교체됐다. 평상시에는 2천의 정예군사만이 국방을 맡았던 것이다. 이러한 국방의 난맥상은 이미 선조 이전, 명종대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토정 이지함은 자신의 저서에서 나무, 돌, 닭, 개 등도 군적에 올려 숫자만 채우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16세기는 이제 그 국가 재정이 폭증을 하고 농민들이 몰락을 하고 그리고 양인들의 상당수가 노비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군대 동원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만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무, 돌, 개,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 등등을 집어넣어서 작성할 정도로 그렇게 군적 작성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인을 동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도순변사 신립이 서울에서 군인을 징발하는 데만 약 일주일이 소요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상주에서 이일부대를 격파한 일본군은 곧장 문경세제를 넘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신립을 출전시켰다. 신립은 이곳 단금대에서 배수진으로 대항했다. 그러나 그 역시 패전하고 신립은 스스로 강에 몸을 던져 순국했다. 당시 신립이 이끄는 병력은 8천여 명. 그러나 이들 역시 잘 조직된 정예병력이 아니었다.
신립의 패전 또한 전투 병력을 모으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 급조한 군사들을 이끈 신립은 배수진이라는 극단적인 전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배수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훈련되지 않고 나름대로 잘 통제에 따르는 그런 병력이 아니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 설정을 해가지고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게끔 한다는 이제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이일 장군이든 신립 장군이든 나름대로의 당시에 그 조선군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고 통제가 잘 따르는 그런 병력이 아니다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죠. 조선 최고의 명장이던 신립. 북방 여진족을 상대로 숱한 전공을 거뒀던 신립의 기마병과 그의 최후의 보루였던 배수진도 일본군의 조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무너진 신립의 8,000병력. 이는 임진왜란 당시 허술했던 조선의 국방 태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고작 8,000명의 병력으로 16만 대군을 맞아야 했던 조선군.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더구나 조선의 방어 전략인 제승방략은 대규모 적의 침공에 대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조선 조정은 정말로 일본군이 쳐들어올 것을 예상치 못했던 것일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동래부사 송상현과 조선군이 일본군에 맞서 싸운 상황을 그린 동래부 순절도입니다. 긴박하고 처절했던 동래성 전투 현장입니다. 성문 위에는 조선군이 일본군 대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죠. 부녀자들이 건물의 기와를 깨뜨려 성 안으로 들어온 일본군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처절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을 돌린 채 무릎을 꿇어 앉은 인물, 바로 동래부사 송상현입니다. 최후를 절감한 송상현이 임금이 있는 북쪽을 향해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래성은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동래성 순절도에는 깃발 2개가 보입니다. 일본 측 깃발에는 가아도, 즉 우리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의 대답은 가도난, 즉 죽을 수는 있어도 길은 비켜줄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입니다. 명나라를 칠 테니 길을 빌려달라는 일본의 전쟁 명분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본의 전쟁 명분 쌓기는 이미 전쟁 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이런 일본의 움직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신무기로 무장했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사카이 조총대. 일본 군들이 사용하던 조총을 수집 연구하는 민간인 모임이다. 일본은 1543년 표류한 포르투갈 선원들로부터 조총을 처음 받아들였다. 그리고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조총은 일본군의 주력 무기가 됐다. 사카이 조총대 회원들은 취재진에게 조총의 발사 과정을 시연해 보였다. 먼저 화약을 다져놓고 총탄을 넣은 다음 격발 장치에 기름칠을 한다. 그리고는 불이 붙어 있는 심지를 끼우고 조준한 다음 발사한다. 構えて放て発に丁寧にやると2、30秒かかるんです。で慣れますと10秒ですね。これを撃つんですか。見てみたいもんですね。 조총의 위력은 과연 어떨까? 당시에 갑옷을 세워놓고 약 50m 후방에서 조총을 발사했다. 총탄은 갑옷의 앞면에서 뒷면까지 완전히 관통했다.
種子島の殿様がびっくりして暴発しないかということ。 이런 조총대를 당시 일본군은 3열로 운용했다. 조총을 장전하고 있던 군사들이 3교대로 발사하는 것이다. 이 3단 사법으로 연발 사격이 가능했다. 조총의 도입은 전쟁의 개념까지 바꾸었다. 大量殺戮になるわけですね。戦争の規模が大きくなった。お城も大きくなった。それから鎧も丈夫になった。しかしそうして、秀吉を最後としてですね、戦いは鉄砲の威力があまりにも大きすぎるので戦いそのものが終わってしまうわけです。 엄청난 위력을 가진 새로운 개념의 무기 조총. 당시 조선도 조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임진왜란 직전인 1589년 일본 사신이 공작새와 조총 몇 정을 조선 조정에 바쳤다. 그러나 공작새는 날려보내고 조총은 군기고에 방치하고 말았다. 장수들도 조총에 대해 무관심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큰 변이 날 것 같소. 그리 되면 그대가 군사를 맡아야 할 텐데. 그래, 외적을 막아낼 자신이 있소. 그까짓 것 걱정할 것도 없소이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일이 아닌 듯하오. 과거에 저들은 창과 칼만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조총이라는 신무기로 무장을 한다지 않소. 조총이라고 하였소이까? 그것도 걱정할 것이 못되오이다. 그럼 조총을 이길 묘책이라도 있단 말씀이오. 대감도 참 답답하오이다. 조총이라는 게 어디 쏜다고 해서 다 맞는답니까? 신무기 조총에 대한 조선의 인식이었다. 이렇게 조선이 일본의 군사력과 무기에 무관심한 사이 일본은 달랐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사카 섬. 이곳 천수각 박물관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 야망을 보여주는 유물이 남아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항상 지니고 있었다는 부채. 이 부채에는 한국, 중국, 일본, 동양 3국의 지도가 그려져 있다. 중국의 북경과 남경, 그리고 조선의 서울이 표기돼 있다. 조선을 거쳐 중국까지 차지하겠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 구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런 전쟁 구상은 일본 전국을 통일하면서 구체화된다. 1587년 대마도주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항복한다. 그러자 그는 대마도주에게 조선 왕을 복속시키고 조선 왕을 일본에 입조시키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경제적인 영향 아래에 있던 대마도주는 이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을 그대로 따를 입장이 아니었다. 朝鮮から見ると対馬っていうのは、経済的に朝鮮で世話になってるんですね。でそういうことで対馬とすれば朝鮮と仲良くしなくては国がやっていけないんです。そこで結局秀吉が対馬の宗氏に対して朝鮮国王を服属させて引っ張ってこいって言ってそういう命令出したんですけれども、秀吉じゃなくて宗氏はそういうこと言えないんですよ。ですから朝鮮行って何と言ったかって言ったら、今度日本で王が変わったと、日本を統一したと、だからそのお祝いをする通信誌を出してほしい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왕의 입조와 정명 향도를 요구한다. 즉 명나라를 치는데 조선이 앞장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마도주는 이를 통신사 파견과 가도 임명, 즉 명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비켜달라는 것으로 왜곡하여 조선 조정에 전달한다. 대마도주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1590년 마침내 조선 조정은 통신사를 파견한다. 당시 통신사는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이었다.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인 일본의 나고야성 박물관. 이곳에는 통신사를 통해 선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냈던 국서가 남아있다. 조선 국왕이 일본 국왕 전하에게 보내는 것으로 돼 있다. 국서에는 황윤길, 김성일 등의 이름도 보인다. 선조는 국서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 통일을 축하하면서 인호, 즉 설린 우호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답서는 그 내용이 사뭇 달랐다. 중국을 차지해 중국을 일본의 풍속으로 바꾸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동시에 조선에게는 자신을 섬기라는 위협을 하고 있다. 1591년 1월 부산으로 돌아오자마자 통신사 황윤길은 선조에게 곧 병화가 있을 거라는 내용의 장계를 올렸다. 필시 병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하옵니다. 저들은 반드시 쳐들어올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부사의 소견은 어떠하오? 그러한 정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사옵나이다. 풍신수길은 어떻게 생겼던가? 풍신수길은 전혀 위험이 없는 인물이옵니다. 법도도 지략도 없는 한낱 도적에 불과할 뿐이옵나이다.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하옵니다. 풍신수길은 우리를 넘볼 인물이 못되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풍신수길은 틀림없이 큰 일을 낼 인물이옵니다. 전하, 정사 황윤길은 공연한 말로 민심을 어지럽히려 하옵니다. 통신사들의 엇갈린 보고. 이로 인해 조정은 의견이 나뉜 채 일본의 전쟁 야욕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반면 일본은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1591년 3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륙 원정을 선포했다. 그리고 조선과 가장 가까운 나고야에 성을 쌓도록 지시했다. 나고야 성은 불과 6개월 만에 완공됐다.ここは日本の中で最も朝鮮半島に近いところで、ここから壱岐、そして対馬、そして、韓国、朝鮮半島へ、渡ることができる場所なのです。それとたくさんの船を止める良い港がこの周辺にたくさんあるというのも理由の一つだと思います。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총동원령에 의해 쌓은 나고야 성. 2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였으며 대형 선박 제작소와 항구 등이 마련됐다. 그리고 1592년 4월 16만 대군을 9개 부대로 편성한 일본군은 드디어 조선으로 침략의 첫 발을 내딛는다. 일본에 대한 조선 조정의 뼈아픈 판단착오. 그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패전으로 치닫고 선조는 압록강변에 의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일본군은 전라도 일부와 평안도의 평양, 이북만을 남겨놓은 채 조선의 전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군이 점령한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문서를 보시죠. 잘 알려지지 않은 임진왜란 당시의 일본 측의 공식 문서인데요. 문서 제목은 금제고려국, 즉 고려국, 조선에서 금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문서를 작성한 날짜는 천정 20년 정월, 그러니까 1592년 1월입니다.
1592년 4월에 전쟁을 일으키니 전쟁 석 달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 지시한 문서입니다. 문서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붉은색 인장이 뚜렷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볼까요? 하나, 주민에게 난폭하게 구는 행위. 하나, 방화, 불을 지르는 행위. 하나, 백성들에게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제 고려국은 조선으로 침공한 일본군들이 지켜야 할 군규, 즉 점령지 행동 요령이었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매우 우호적인 것 같은데요. 과연 그랬을까요? 부산 박물관에는 당시 전쟁과 민심에 대한 선조의 고민이 담긴 기록이 한 점 남아 있다. (1593년 9월) 선조가 내린 교서. 교서는 특이하게도 한글로 적혀 있다. 핵심은 왜군에 협조하지 말라는 것이며 다시 조선의 품으로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벼슬까지 내린다는 것이었다. 선조는 왜 이런 한글 교서를 내렸던 것일까? 전쟁이 발발하자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몽진길에 올랐다. 자신들을 버려두고 피난길에 오른 선조에 대한 백성들의 반감은 대단했다. 민심은 선조와 조정을 떠났다. 일본군에 협조하는 백성들까지 생겨났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 선조의 한글 교서였다. 이 선조가 초반에 이렇다하게 일본군에게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만 보존하겠다는 일념에서 이 도성을 버리게 되니까 일반 민중들이 왕에게 느끼는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었죠. 뭐 그 같은 내용은 여러 장면에서 보이게 되는데 이 선조가 그 평안도 숙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는 심지어 그 왕이 가는 곳의 행방을 일본군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낙서를 했던 인물도 나타나고. 일본군은 이런 민심을 이용 점령지 정책을 폈다. 조선의 조정과 민심을 갈라놓으려는 일본의 의도가 실록에도 남아있다. 함경도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 당시 조선의 함경도를 점령한 일본 장수는 구마모토 성의 영주 갓도 기요마사. 그는 조선 침공의 제2선봉대장이었다. 기타지마 만지 교수가 내놓은 자료 한 점. 그것은 갓도 기요마사가 작성한 조세첩, 세금 납부 현황이었다. 장부는 갓도 기요마사 진영에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 함경도 지방에서 거둘 곡식의 종류와 양, 그리고 마을 이름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곡식뿐만 아니라 인삼, 버섯, 우황, 녹용 등 특산물까지도 세세히 거두고 있다. 13% ぐらい。で、それを結局はその 이 조세 정책은 매우 강압적인 것이었다. 貢ぎ物印図、毛頭異変においては、以後おのおの首をはねられるべきものであると。 세금 할당량을 미리 측정, 강압적으로 수결을 받았다. 이를 이행치 못하면 목숨을 보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같은 일본의 조세 정책은 참혹한 점령지 정책이었던 것이다. ようにね、年貢を取れということですね。そして、朝鮮に足場を固めて
そしてさらに民に行くというそのためのその、兵糧を取るというそこで全体を支配するということをやったんです。朝鮮をそれぞれこの大名たちが分割して支配しろと、そして農民からこの税を取ってですね、そしてそれを兵糧にしろということですね。 이는 함경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은 이른바 팔도 분할 정책에 따라 각도의 책임 장수를 내려보낸다. 동시에 이들이 거둬야 할 곡식의 양도 함께 지정한다. 그러나 이 할당량은 전쟁 전 정상적인 경제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임진왜란 시기에 전체 어떤 토지 결수가 실제 5분의 1 정도, 50만 개 정도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다시 300만 석이나 400만 석을 징발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수탈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어떤 과정에서 결국 일본인들이 결국 조선 민중의 반발 또 아니면 적대감을 사게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한편 의주까지 피난을 간 선조는 의지할 곳은 명나라뿐이라고 생각했다. 선조는 명나라의 지원병 요청뿐만 아니라 상황이 악화되면 명나라로 피신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은 선조의 피신을 극구 반대하고 있었다. 이에 선조는 자신이 갈 곳을 알려준다면 명나라로 피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들에게 절박하게 되묻고 있다. 공주 공산성 안의 명국 삼장비, 선조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파견된 이여송 등 명나라 장수들을 기리는 비석이다. 1592년 겨울 이여송이 거느린 명나라 지원병 4만이 조선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평양성을 수복하는 등 일정한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명나라군의 참전은 조선의 또 다른 부담이 됐다. 명군의 군량과 보급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선조 실록에는 이 문제에 대한 조선 조정의 고충이 여러 군데 나타난다.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른바 납속책이었다. 즉, 군량을 내는 사람들은 부역과 군역을 면제해주고 공사 노비들은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켜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백성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요, 1592년 6월 정도부터 일본이 본국에서 조달되는 군량이 부족하면서 해가지고 실제 조선 현지에서 군량을 조달하렵니다. 그래서 조선 현지에서 군량을 조달하면서 결국 조선 민중들이 일본에게 수탈당합니다. 그래서 실제 곡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농사를 짓기 위한 종자 곡식이 없다는 이런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실제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당시 어떤 납속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상당히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일본군의 가혹한 수탈과 조세 정책, 그리고 명나라 지원군을 위한 보급, 이는 고스란히 조선 백성들의 부담이 됐다. 전쟁을 당한 조선 백성들은 이중 삼중의 수탈에 신음해야 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병참기지화하고 중국까지 차지할 보관을 갖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비해 조선 조정은 아무런 대비도 못한 채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입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람 앞에 촛불 같았던 조선을 구한 주역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백성들,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일본 장수들의 비상회의가 1592년 8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여? 조선의 이끼들이 세력을 넓히고 있다니. 그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여? 그들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장수는 누군지, 본거지는 또 어딘지 알려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처럼 나타나서 우리의 보급부대를 공격해대니 그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선의 남쪽 적국과 백국에서 특히 심하다고 합니다.
이끼들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부산포부터 이곳 서울까지 군량 공급로가 끊길 것입니다. 이끼라. 일본 장수들이 비상회의를 열어 걱정하고 있는 이끼. 과연 조선의 이끼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일본 군들이 걱정하는 이끼. 그들은 바로 조선의 의병과 승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위 장군 곽재우, 또 김천일, 조헌과 칠백의사 등의 의병과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규 등으로 이어지는 승병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전세를 바꾸는 기폭제가 되는 의병들의 활약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최초로 의병이 일어났던 경남 의령. 이곳에는 수령 600년의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홍위 장군 곽재우의 생가 마을 앞에 있는 이 느티나무의 이름은 현고수, 즉 북을 매달았던 나무라는 뜻입니다. 곽재우 장군이 자신의 고향에서 가솔 50명을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킬 때 이 나무에 북을 매달아 사람을 모으고 또 전의를 북돋았던 것이죠. 전쟁이 일어난 지 열흘 만에 곽재우는 고향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유격전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특히 붉은 옷을 입고 있어 홍위 장군으로 불렸습니다. 정암지는 곽재우 의병 부대가 대승을 거둔 현장입니다. 솥바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곳 정암나루는 남강에서 가장 큰 나루였습니다. 이 솥바위를 중심으로 강 건너에서 왜적이 도하작전을 하려고 하고 우리 의병 부대는 이쪽에서 전부 매복을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른바 팔도 분할 정책에 따라 조선의 전라도는 일본군 제6대 고바야카와 부대가 진격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고바야카와의 부장인 안국부지는 스스로 전라감사라 칭하며 남강을 건너기 위해 의령으로 진격해왔습니다. 정암지는 곽재우 부대로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요충지였습니다. 강을 경계해서 외병과 대치를 할 때 밤중에 곽재우 의병 부대에서 이 강의 수심을 미리 헤아려 둡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강이 가장 깊은 곳에다가 대나무 꼬챙이를 꽂았는데 이제 그걸 저쪽에 참 주민들에게는 외병이 와서 묻거들랑 아주 얕은 곳을 표시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도록 하고 적을 속이는 위계 전술로 일본군을 수심이 깊은 남강에 가둔 뒤 곽재우 의병 부대는 이들을 집중 공격해 대승을 거뒀습니다. 정암진 전투는 조선 의병이 거둔 최초의 승첩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서 경상도 중부를 관통을 해서 호남 곡창지대로 진출하려는 외병이 여기에서 이제 저지가 당했다는 것. 그다음 자기들도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민중 의병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전부 후퇴를 했다는. 그러니까 민중 의병으로서는 최초의 승첩지이자 역사적으로 이의가 대단히 큰 그런 의병전이지요. 이런 의병의 활약은 수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 주목할 만한 기록이 나오는데 삼해와 의능이라는 의승장이 보입니다. (1593년 2월) 이순신은 어려운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웅포해전이 그것입니다.
일본 수군은 남산과 백성말 사이에 깊숙한 포구인 웅포에 정박한 채 바다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에게 불리한 형세였습니다. 이순신 함대가 접근하면 일본군은 남산과 백성말의 육지에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고전이었습니다. 이에 이순신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합니다. 임진왜란 때 웅포 해전에서 우리 육군의 지원이 없어서 의성병과 우리 수군을 육군으로 가장해서 상륙시켜서 곰계외 수군이 후방을 치려고 할 때에 의성병이 이 제포로 해서 삼해와 의능의 의승군을 이용한 수륙 양공 작전이었습니다. 먼저 삼해와 의능이 지휘하는 의승병은 제포로, 그리고 수군 일부는 백성말로 상륙시켜 적의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적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이순신 본대는 웅포로 진격, 일본 수군을 타격했습니다. 의승병이 참여한 수륙 양공 작전으로 웅포해전은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순신은 장계에서 의승병들이 창검과 활로 힘써 싸워 무수한 적병을 사살했다며 의승병의 활약을 치하하고 있습니다. 군량을 자비해가지고 수군부대에 제공을 한다거나 또 해상전투 실전에 뛰어들어서 함께 같이 수군들과 함께 작전을 하고 전투를 하고요. 또는 해안 지역의 그 일정한 관방, 중요한 지형 지물에 매복을 했다가 상륙하는 이제 일본군을 갖다가 이제 그 요격한다거나 뭐 다양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해상의병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라 좌수영이 있었던 여수. 이곳에는 해상 의승병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수의 흥국사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의승병들의 본거지였습니다. 흥국사의 괴불 탱화. 높이 약 12m, 폭 약 9m, 우리나라 최대 규모입니다. 이 괴불탱화는 전란 이후 전사한 의승군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우리 스님들께서 참여하셨던 스님들, 성군들께서 명단이 이렇게 지금 요 뒤에 화기에 다 이렇게 남아 있죠. 그래서 저쪽에서 이쪽까지 쭉 그 길이가 한 9점 몇 미터 되는데 거기에 두 줄로 이렇게 이름이 다 적혀 있고,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암자. 이들은 괴불탱화가 조성되던 18세기의 의승병들입니다. 흥국사에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의승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그 1599년도에 국가위령제가 지내졌습니다. 그때 당시 자운 스님이 성군 총사령관이었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스님들이 전부 다 중심이 돼서 백미 600석으로 여수 지역에 큰 수륙제를 갖다 지내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영혼 천도제죠. 좋은 곳으로 가시라는 천도제인데 그 성군이 지속된 것이 1896년도까지 지속이 되는데 그 중간에 1759년도에 이 그 탱화를 모시고 수륙 영가 천도제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흥국사 박물관에는 또 다른 해상 의승군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현판은 이순신 장군의 친필이라고 전해지는데 흥국사와 수군의 관계를 암시합니다. 숫자가 새겨진 기와는 더 결정적입니다. 이처럼 임진왜란 당시 수군에서도 의승병들이 활약했던 것입니다. 최초의 의병장 곽재우부터 이름 없는 해상 의승병까지 전국에서 일어난 의승병들은 일본군의 후방을 괴롭혔습니다.
포르투갈의 신부 프로이스가 쓴 일본사에는 조선 의병이 일본군에게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일본군은 부산에서 서울은 300명, 서울에서 평양은 500명이 모여야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선 의병은 일본군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秀吉は全く予想しなかったと思います。どうしてかというと、日本の中の国内統一の戦争では軍隊同士の戦争が終わってしまえば民衆がそれに対して抵抗するということはまずほとんどないですね。で、ところが朝鮮に入った時だから国内の戦争と同じように戦争ができると思ったのが大きな間違いで。 조선 의승병들은 부산과 평양 사이의 일본군을 공격, 그들의 보급로와 통신망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세 역전의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 초기 형편없이 무너졌던 조선. 그러나 바로 그들 의병과 승병이 있어서 전세는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더구나 의병 승병들은 육전뿐만 아니라 해전에까지 참전해서 조선군의 전력에 큰 보탬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랬군요. 지금까지 의병은 육지에서만 활동한 줄 알고 있었는데 수군에도 의병과 승병이 있었군요. 널리 알려진 이순신 장군의 빛나는 해전 승리. 그 뒤에는 이름 없는 해상 의병들의 헌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육지와 바다에서 의병들이 활약하면서 일본군의 전략은 차질을 빚기 시작합니다. 이는 조선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조선 관군이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전투를 치렀는데요. 바로 한산대첩과 진주대첩입니다. 전쟁 넉 달 만인 1592년 7월 8일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거둔 한산대첩, 그리고 그 석 달 후 김시민 장군을 중심으로 진주성에서 거둔 진주대첩. 이 두 대첩으로 바야흐로 전세는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임진왜란을 겪은 서해 유성룡이 후세인들의 경계를 위해 쓴 책 징비록. 징비록에는 일본군 제1선봉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선조를 위협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고니시는 평양의 선조에게 곧 일본 수군이 서해로부터 진격해 올 것이니 항복하라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군의 기본 전략인 수륙병진책의 성공을 전제로 한 협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군의 기본 전략은 좌절된다. 1592년 7월 8일 남해를 돌아 서해로 가려던 일본군을 이순신 함대는 한산 앞바다에서 하객진을 펼쳐 격파한다. 이 한산대첩으로 일본 함대 59척을 격파했고 일본군 9천여 명이 전사했다.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한산대첩이었다. 이 한산대첩으로 일본의 수륙병진책은 저지됐고 조선은 서해바다와 전라도를 보존할 수 있었다. 全羅道からもう北の方まで、例えば平壌までも船を使って攻撃するというのが日本軍の基本的な戦略でしたから、平壌は占領したけども早く撤退せざるを得なかったのはここのチョンラ道、全羅道を通って平壌の方まで船で行くことができない。だから補給が不可能にな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戦略的に見ても李春心がこの韓国の南西キョンサン道からチョンラ道にかけてのその海域を、いわゆる制海権ですね。 이렇게 해상이 봉쇄되자 일본군은 육로를 통한 전라도 진경로를 찾았다. 그 길목에 진주성이 있었다. 진주성은 당시 경상 우도의 중심이었으며 많은 의병이 집결한 곳이었다.
일본군이 남원, 전주 등 전라도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었다. 그러나 진주성은 천혜의 요새였다. 이 지도가 그려진 것은 1800년대인데요. 19세기의 진주성도를 보면 지금의 진주성과는 다르다. 임진왜란 당시의 진주성은 내성 규모보다 3분의 2 정도가 더 넓은 외성의 형태였다. 그리고 외성의 북쪽에는 자연 연못으로 이루어진 해자가 있었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은 현재보다 규모가 큰 외성 상태의 그런 훨씬 큰 규모였고요. 물론 진주성은 고래로부터 이 지역의 요새였습니다. 남쪽은 남강이 흐르고 있었고 서쪽으로는 나불천이라는 냇물이 흐르고 있었고 더불어서 절벽지대로 아주 높은 지대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연못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곳은 이제 저습지인데 진주 지역에서는 대사지라고 부르는 아주 천연의 해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은 남아있는 육지의 연결 통로라고 할 수 있는 동쪽으로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일본군은 진주성 동쪽 말티고개를 넘어 진격해왔다. 진주성 공격에 나선 일본군은 약 2만. 그러나 진주성 병력은 관군과 백성을 합쳐 고작 3,800에 지나지 않았다. 약 6배 이상의 병력 차이였다.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진주 목사 김시민은 백성들을 동원, 진주성에 군사가 많은 것처럼 위장했다. 화승총, 그리고 대포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공성용, 수송용 무기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군은 진주성 공격에 다양한 공성 무기를 동원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싸울 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성곽전 형태가 이제 많은데, 그것은 이제 대나무를 이제 엮어 가지고서 상대의 화살이라든가 그런 총탄으로 공격으로부터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성 무기는 대나무를 엮어 만든 죽편. 죽편은 조선군의 화살이나 돌로부터 일본군을 보호하면서 총구를 통해 조총을 발사할 수 있는 공성 무기였다. 성의 높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정루를 준비했다. 높은 곳에서 사격할 수 있는 이동식 구조물이었다. 진주성도 철저히 대비했다. 목사 김시민은 2달 전부터 총통을 제작하고 염초와 화약을 준비했다. 당시 진주성에서 준비한 것은 화약 500여 근, 총통 약 70여 정이었다. 그리고 1592년 10월 5일 드디어 일본군의 총공세가 시작됐다. 일본군은 죽편을 이용 성곽 바로 아래까지 진격해왔다. 조선군은 허수아비를 세워 일본군의 화약과 총탄을 소모시켰다. 또한 지자총통, 현자 총통 등으로 장군전을 발사, 일본의 공성무기인 정루를 파괴했다. 성벽을 타고 오르는 일본군들은 뜨거운 물과 돌 세례를 받아야 했다. 비격진철례라는 신무기도 진주성 수비에 한몫했다. 비격진철례는 뾰족한 마름 쇠가 가득 든 쇠공인데 이것이 적진에서 폭발하면서 마른 쇠 파편으로 일본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6일간에 걸친 긴 공방 끝에 마침내 일본군은 물러갔다. 3,800여 백성과 관군이 이룬 진주성 대첩. 개전 이래 육지에서 거둔 최대의 승첩이었다.
1592년 10월 달에 이르러서 일본군은 이 진주성의 의병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전라도를 장악하기 위해서 재차 침공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남부 지역을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점령해 보겠다는 마지막에 그런 그 일본 군들의 의도였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꺾은 것이 진주성 전투이고 아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전 다음 해인 1593년 초 전황이 불리해지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군에 철수 명령을 내린다. 이에 일본군은 경상도 해안가에 20여 개의 외성을 쌓고 농성에 들어간다. 전국 각지의 의병, 조선 수군의 빛나는 활약, 그리고 관군의 재정비로 드디어 전세는 역전됐던 것이다. 임진왜란 7년 전쟁.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던 조선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고작 8천의 관군으로 100년 내전 경험이 있는 일본군 16만 대군을 맞아야 했던 조선군. 초기의 연전연패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국방에 대한 무관심과 당파 싸움으로 인한 국론 분열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의 국제적 흐름과 일본의 군사력을 냉철히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저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쟁의 최대 피해자인 백성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의병과 승병들이 일어서고 관군이 정비되면서 전세는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한산대첩과 진주대첩이 있었습니다. 서서히 전세를 역전시켜 나가는 조선. 이제 임진왜란 7년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